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을 들었는데요. 민주당은 한 줄로 대놓고 헌재를 능멸했다라고 탄핵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그보다 앞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낼지 알 수는 없겠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대행되고 대행되는 사이 외교적인 대응력은 약해졌고 의정 갈등 등 풀어야 할 현안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은 무뎌졌습니다. 헌재로 향해 있는 국민들의 눈은 이제 피로합니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의 수가 IMF 때 수준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탄핵을 보고 듣고 있는 요즘. 정치의 정상화, 또 국민 삶의 정상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3월 21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은 전남 동부권 지역 정치권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전남 동부권 지역 민주당 시도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삭발 및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전남 동부권 지역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과 삭발 및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더불어민주당 여수 가불 지역구 시도의원들이 지난 13일부터 릴레이 삭발과 함께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데요. 일부 의원들이 탈진으로 병원으로 호송되기도 했습니다. 예. 민주당 소속 순천시의회 의원들 역시 지난 18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탄핵을 촉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삭발식을 진행했는데 이 헌재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광양지역위원회 시도의원 역시 지난 18일 오후 광양시 중마터미널 인근에서 이 탄핵을 촉구하는 삭발 시위와 천막 농성에 돌입했는데 이 참석자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과 함께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헌재가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탄핵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됐는데 결국 이번 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계속 지연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농성도 좀 길어질 걸로 보여요. 네, 지난주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삭발 및 단식 시위가 시작되고 이번 주에는 순천과 광양 지역 민주당 시도의원들의 농성이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이번 주 중에는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예. 하지만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여부에 대한 판결을 예고하면서 윤석열의 탄핵 선고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지역 정치권 시도의원들의 삭발과 단식 농성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YMCA 토론 시간에 탄핵 찬반 측의 단식과 또 삭발 투쟁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광양 소식 듣겠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위치한 광양시 금호동의 주택단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두고 정인화 시장과 지역구 시의원 간의 갈등이 일었다고요? 네, 광양시 금호동의 정주 여건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된 상생협의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정인화 광양시장과 지역구 시의원이 책임 여부를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근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금호동이 지역구인 송재천 의원은 포스코가 입지한 광양시 금호동 주택단지의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 정인화 광양시장이 사업이 필요하다는데 1년 전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협의가 진행된 게 없다며 광양시장을 비난했습니다. 예. 이 송재천 의원은 정 시장의 언급 이후 실무진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인화 시장이 직접 포스코 CEO를 만나 해당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금호동 지역구 의원의 질책성 발언이 나오자 정인화 광양시장, 이 포스코 측이 금호동 상생 문제에 소극적이라며 해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금호동 주택단지가 1980년대 광양 국가산단이 생기면서 인근에 조성된 주택단지인 만큼 지금 3, 40년이 지나서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또 이를 정비하고 개선해야 한다, 개발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상황인데 포스코가 광양시랑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나 봐요. 네, 금호동 지역구 송재천 의원은 금호동 주택단지 문제는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해도 답을 찾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정인화 시장이 포스코 CEO를 만나 탑다운 형식의 단판을 짓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예. 지역구 시의원의 이 같은 압박성 발언에 대해 정인화 광양시장은 포스코의 기본 자세가 금호동 주택단지 정주 여건 개선 문제에 수용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고 또 금호동 자체를 현재 포스코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권 이전 전에 필요한 정비를 요청해도 포스코가 묵묵부답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예.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광양시가 상생협의회 출범을 구상했지만 포스코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이 사안 논의가 현재 멈춰 있고 시민단체로 참여했던 참여연대 측도 이 상생협의회를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끝 소식은 여수 소식입니다. 여수 소호동 해안가 일원에 방치된 선박과 각종 불법 구조물들로 인해서 환경오염 또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여수시 소호동 해안가의 각종 불법 구조물들에 대한 여수시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 최근 임시의 자유 발언을 통해 소호동 선소대교 인근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과 불법 구조물에 대한 여수시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예. 해당 의원은 최근 선소대교 및 웅천 마리나 항만 인근 해수면에 방치된 선박 중 일부에서 오폐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에 불법 구조물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김종길 의원은 여름 태풍이나 악천후가 발생할 경우 이 방치 선박이 인근 시설과 충돌해 해안가를 훼손하고 이 오폐수를 유출로 인해서 가망만 해양 환경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며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미관상 문제도 있겠지만 오폐수까지 유출이 된다면 이 정비가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소호동 해안가의 방치 선박 등 불법 구조물은 여수시가 철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가 가능한데요. 이 김종길 의원은 여수시가 소유자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또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해당 의원은 방치 선박 및 불법 구조물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소대교 인근 해역에 방치된 선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또 소유자가 불명확하거나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직접 철거하고 그 발생 비용은 구상권을 통해 회수할 것을 여수시에 촉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인가요? 저는 현재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흑진항공이라고 있어요. 여수 지역을 담당하고 있지요.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창만 기장입니다. 오늘은 기장님이 주인공이세요? 네, 오늘은 여수의 유일한 산불 진화 헬기의 김창만 기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헬기 산불 진화 헬기를 보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헬기로 그 진화 작업을 맞아요. 하는 그 헬기를 운전하시는 네. 조종사분인데 맞아요. 이게 뭐 지역에 다 할 수 없으니까요. 전남도에서 용역을 해서 개인 항공사에 이거를 용역하더라고요. 이거 하시는 네. 분들은 그럼 개인 사업자이신 거예요? 개인 사업 아니고요. 개인 항공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기장님들. 일반 민간 항공사에 근무를 네, 하고 맞습니다. 계시는 그래요.
그래요. 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건조하고 강풍 부는 시기에 특히 산불 많이 나잖아요. 네.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시기 가장 긴장하고 항시 대기하고 있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장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헬기를 운전하시는 헬기 기장님이라는 직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여수 지역의 이 산불 진화 헬기 기장은 이 김창만 기장님이 유일하시다고요? 네, 평소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 산불 진화 헬기 조종하는 게 이 김창만 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여수 지역의 아하. 하늘은 이분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뭐 혹시 여수에 좀 네. 불이 나서 산불 헬기가 떴다 하면은 그 헬기는 무조건 김창만 기장님의 맞습니다. 아하, 이제 아는 척 좀 해야겠습니다. 예. 네, 밑에 안녕해 주세요. 네. 벌써 헬기 조종관을 잡은 지가 40년이 넘었다고 해요. 40년이요? 네, 산림청에서 근무하고 여수 지역 산불 진화를 담당한 지 7년 차를 맡고 있는데요. 위험성이 높은 직업이다 보니까 비행 시간이나 경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은 79년도부터 조종관을 잡기 시작했죠. 그 우연찮게 이제 군에 들어가가지고 육군 3사관학교를 들어갔어요. 비행기를 탄다고 하니까 이제 좀 항공병과를 전과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79년도부터 이제 교육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뭐 오늘에 이르렀네요. 대한민국 주 산불기관인 산림청 조종사를 뽑을 때 기존 조종사들의 비행 시간이 한 1,500시간? 그 정도를 확보를 해야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와, 정말 그 한평생을 헬기 조종을 하면서 보내신 분입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산림청에서 헬기 운전을 하셨고 이제는 개인 항공사에 계신다고 하는데 네. 이 산불 진화 헬기라고 해도 일단 소방관 분들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소방이랑은 아예 상관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와. 네, 소방 헬기를 돕는 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작은 뭐 산불이 일어났을 때 이때 투입이 되거나 아. 이런 거고요. 특히 여수 같은 경우에는 헬기가 굉장히 작아요. 헬기 자체가 자체가 작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헬기도 뭐 대형, 중형, 소형인데 여수는 소형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수 지역이 섬도 많고 기동력이 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기도 하고 또 여수 지역에는 저수지에 물을 터퍼야 되는데 작은 저수지가 많아서 큰 저수지는 갈 수가 없다고 해요. 큰 헬기는? 네, 그래서 지역에 맞는 헬기, 작은 헬기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네. 근데 헬기를 최근에 언제 봤더라 싶을 정도로 자주 보이는 건 아닙니다. 헬기가. 그래서 네. 한 번씩 헬기가 막 이렇게 시끄럽게 날아가면 무슨 일이 났나? 혹시 뭐 불났나?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산불이 나서 진짜 출동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요. 혹시나 산불이 나지 않나 하고 하늘에서 확인한 경우도 있고요. 그냥 확인 차원에서. 맞아요. 네, 또 궤도 비행이라고 해서요. 산불 예방을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산불이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을 찾아가서 방송도 하고 또 지역민들에게 경각심도 심어주기 위해서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방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또 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궤도 비행이라고 해가지고 또 방송도 해요 자체적으로. 이제 뭐 섬이라든지 아니면 좀 취약지역 논두렁, 밭두렁 이제 뭐 이렇게 봄철에 그 영농 활동을 하기 전에 좀 기지개를 피는 시기에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하면은 굉장히 홍보가 돼요. 그렇게 궤도 비행을 하면서 태우는 데를 또 우리가 목격을 하면 거기 가가지고 방송도 하고 뺑글뺑글 돌면은 이분들이 놀래가지고 또 진화를 또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예방 활동이거든요. 그냥 헬기에 지나가면 어느 곳에 산불이 나는 모양이네. 우리 조심해야지. 이런 게 이제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겠죠. 네, 그러니까 꼭 산불이 나지 않은 지역이라도 가서 궤도 비행을 하시면서 조심하십시오 이런 방송도 그렇죠. 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고 이런 네.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셨네요. 특히 지금은 진짜 시기상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비상 대기를 해야 하는 기간일 것 같아서 네, 긴장을 엄청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네.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맞아요. 제가 인터뷰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요? 네, 제발 인터뷰 도중에 산불 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인터뷰하다 인터뷰 하다가 끊기잖아요. 갑자기 네. 긴급 출동 네, 가버릴까 맞아요. 봐. 그러니까 인터뷰 일정 아유, 잡을 네. 때도요. 출동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하시는데 정말 매 순간 그 대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을 출동은 빼놓을게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산불 조심 기간이면요. 일출에서 일몰까지는 대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화 벨도요. 울릴 때면 긴장하게 되는데 그 산불 출동이 전화번호는 좀 다른 벨소리 해서요. 다른 거 구분이 되게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벨소리가 아닌 깜짝깜짝 놀라니까. 맞아요. 뭐 휴가도 잘 못 가시겠어요. 맞아요. 휴가라는 게 거의 없죠. 항상 대기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일출해서 일몰까지 대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벨소리가 다르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일반 전화하고 벨소리를 틀리게 해가지고 그 산불에 관련되는 벨소리는 좀 다른 걸 해놔서 그 벨소리가 울리면은 굉장히 다들 긴장해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것도 이제 시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제 그저께 비가 많이 왔고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오늘은 좀 여유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동안 뭐 계속 날씨가 좋은데 아주 굉장히 건조해요. 바람까지 불어요. 그러면은 저희도 스스로 야 이거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나가면서 오늘 또 무사히. 그게 이제 항상 전투에 나가는 자세 좀 경건해져요. 바람이 많이 불고 여건이 날씨가 좀 악조건일 때는 사실 뭐 평소에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벌써 이제 자세가 좀 더 긴장이 돼요. 네, 이미지 리포터는 오늘만 기도를 했지만 네. 제발 오늘만 출동하지 말아라 기도를 했지만 네. 이 기장님은 매일매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헬기에 오를 때마다 전투에 나가는 마음이라고 하니까 참 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제발 이런 마음으로 출동을 하시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진화 현장 중에서요.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005년도인가요? 낙산사. 제가 그때 강릉에서 근무했어요. 그때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 보호한다고 막 죽으라고 이제 사투를 벌이던 정말 강풍 속에서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좀 사수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산불 끝나고 나서 현장에 이제 저희들 강릉에서 그때 산불 진화 연구회라는 게 공무원 연구회가 있었어요. 그 주지스님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기적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낙산사 그게 네. 언제예요 정말? 2005년도였어요. 거의 20년 전이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지만 뉴스에서 본 기억이 또 나거든요. 그 네. 현장에 함께 계셨군요. 네. 네, 우리 모두가 일단 가지고 있는 직업병이 각기 있는데 이 기장님께서는 약간 연기 비슷한 것만 봐도 맞아. 흠칫 놀라실 것 같아요. 네, 헬기를 타지 않아도요. 지나가다 연기만 보면 저 불이 땅에서 난 불인가? 산불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불일까? 어떤 재난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게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언제 어디서나 이 직업 의식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김창만 기장님에게는 산불 진화 헬기 이 조종사가 직업이기 전에 진짜 사명감일 것 같아요. 네. 다른 소방대원들과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하늘에서 여수 전 지역을 지켜보고 산불을 진화하는 유일한 1인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하늘에 올라가면요. 감사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산불 같은 게 났을 때는 굉장히 악조건에서 임무생을 하잖아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10중 8구는 이제 강풍이 불고 지형도 이제 산악 지역이고 연기도 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임무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 좀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무사히 내려오면 좀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제일 고마운 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무사하게 내렸다는 거. 사실 그 공룡에서 바라보면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게 굉장히 지역적이고 좀 사소하고 별거 아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들어서 지상에서 어떤 좀 이렇게 기분 나쁜 일, 좀 불편한 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공중에 올라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씻겨져요. 그리고 호연지기 어떤 그런 것들이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저 스스로는 거기에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떴다가 다시 무사하게 내리면 모든 게 감사해요. 네, 김창만 기장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많은 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오늘은 헬기
조종사 산불 진화 헬기를 조종하시는 김창만 기장 만나봤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과 함께하는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 모셨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 총장님 왜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뭐랄까 온화해 보이셔가지고 오늘따라 나는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참아야 됩니다. 자, 두 분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근황부터 좀 풀어주실까요? 김대희 총장님. 네, 뭐 근황이라기보다는 오늘 여수에서는 전태일 어류센터 건축기금 마련 그 대중 강연회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서울의 원진 레이온 그 녹색병원이 있어요. 지난번 그 이재명 당대표가 테러를 당하고 거기서 수술을 했던 치료를 했던 그 녹색병원이 노동자들을 위한 전태일 어류센터를 만드는데요.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류센터를 만들어서 노동권을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어류센터 건축기금이 한 50억 되는데 전국에 있는 노동단체나 시민단체 또 NGO 단체 활동가들이 주로 많이 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류센터라서 여수에서 6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의 청소년 수련관 공연장에서 이 대중 강연을 하고 있는데 녹색병원에 임상희 원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설명도 하고 공연도 듣고 또 노동단체들 기금 전달식도 같이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요. 요즘 힘듭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직도 이렇게 늘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네. 지난주를 또 넘어가고 이번 주도 넘어갑니다. 이제. 네, 여수는 내일 토요일 오후 5시 한 1,000명 이상이 모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 좋아요. 네, 여수 여서동입니다. 구 여수권인데 여서동 문화의 거리. 보통 여수 분들은 구 송원백화점 오면 아셔요. 구 송원백화점 앞에서 대규모 그 윤석열 탄핵 그 촛불 집회를 준비 중인데 많은 분들이 시간은 좀 빠듯하시겠지만 토요일 오후 5시 여수 구 송원백화점 앞에서 범시민 촛불 집회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석 총장님. 네, 순천도 내일 5시 연양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22차 그 순천 시민 촛불 시국대회가 개최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매일 저녁 6시 그 연양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함께 외치고 답답한 심정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학원 그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를 다니는데 바쁘세요. 근데 이게 참 그 윤석열 탄핵이 끝나고 마음 편하게 주민자치와 관련된 거 풀뿌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주제로 좀 굉장히 좀 공부하면서 좀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장 민주주의를 마을 민주주의가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20일이죠. 왕조 1동 순천시 왕조 1동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과 마을계획단 앞에서 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랜만에 좀 강연했는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한 40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뭔가 주민자치와 관련된 거 마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애써왔던 제 삶과 인생이 그 한 시간 정도 강연 과정에서 예전에는 그냥 기술적인 내용만 전달했다고 한다면 좀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여자분들은 몰랐지만 강연을 하는 저는 되게 좀 하면서 여러 차례 좀 울컥울컥했습니다. 하여튼 어떤 부분이 울컥하셨던 거예요? 그 대한민국 사회가 많은 변화를 일으켜가고 있지만 잘못 뽑은 권력에 의해서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 토대가. 그런데 그 토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 장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법원 같은 경우는 3심이 있고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결정해버리면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건 뭔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제에도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국민이 통제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법제화하고 제도화해야 되는가. 그 이제 표본과 모범이 미국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유럽 사회가 될 수도 있지만
미국 사회도 이건 개인적 사견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난입의 주체에 대해 배우였던 트럼프가 또 당선되는 이런 과정을 놓고 보면서 야 이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허점과 어떤 무엇이 있길래 이 지경일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망, 분노, 뭐 불안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토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주요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지역에서도 이 정치인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수단으로 단식과 삭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측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어제 헌재 앞에서 삭발을 하려고 시도까지 했었는데요. 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흉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한 단식과 삭발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요즘 전남 동부권 정치인들도 줄줄이 단식과 삭발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식 8일, 20일까지 하시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정치인들도 나오고 있는데 과거 이 주요 정치인들이 단식, 삭발 투쟁을 했던 역사들이 우리나라에 쭉 있어 왔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좀 짚어주시죠. 네, 본래 그 삭발과 단식은 국가의 그 폭력적 공권력에 대항해 왔던 뭐 사회적 약자였던 노동자나 또 시민사회 아니면 굉장히 극소수의 그 야당 그 탄압받는 야당 정치인들이 좀 해왔던 방식이었는데 예. 지금은 뭐 권력이 있든 없든 다 뭐 삭발 단식하기 때문에 좀 의아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제 삭발이란 것이 종교적 영역에서 나온 거거든. 단식도 불교 그렇고요. 쪽에서. 네, 삭발은 불교에서 나온 건데 세속적인 내용들을 버리고 새로운 좀 평등과 정의로운 가치를 살고자 하는 승려들이 들어가는 그 탁발식이죠. 그 개념이었고 단식도 사실상 사순절,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에서, 뒤를 예. 따르고자 했던 측면들 또 이슬람교에서는 라마단 단식 기간이 있고요. 그러면서 약간 종교적 의미였는데 단식이 그나마 이렇게 하나의 정치적 영역으로 올라온 것도 영국과의 독립운동을 전개해왔던 아일랜드. 그죠? 아일랜드 정부군과 또 민족주의자 정당들이 영국의 정치 교도소에서 영국 교도소에서 60여일간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아일랜드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이 정치적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실제로 60여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10여 명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수십만 명이 부상을 입어서 어떻든 목숨을 걸고 본인의 의지를 그 아일랜드 나라의 독립과 자존을 지키려고 했던 이러한 단식의 내용이었는데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는 좀 그렇죠. 예. 대체적으로 그것이 이제 80년대에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주로. 예. 우리나라 현대사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암울했던 시대가 있죠. 우리가 이승만 정권도 있지만 가깝게는 뭐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시절에 독재에 맞서 싸웠던 정치인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83년에 23일간의 단식 투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맞서서 김대중 대통령은 워낙 단식을 많이 하셨어요. 감옥에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문익환 목사를 비롯한 많은 그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단식 농성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구사항은 그거였죠. 민주주의였습니다. 민주주의. 예. 그렇게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있었고 87년 이후엔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지방자치를 하기로 87년 헌법에 명시가 됐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전국에 정말 수천 명의 그 학생운동하는 사람들, 시민단체, 그때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민주단체 활동 그 대표들이 동조단식을 통해서 결국은 지방자치제를 얻어냈던 경험도 있습니다. 예. 저도 대학 때 단식? 23일 단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때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그 김영삼 정부 이후에 상당 부분 좀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좀 했던 것 같은데 당시 제가 23일간 단식 농성을 하고 몸무게가 아마 12kg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밥을 못 먹고 있는 중에 순천대학교 앞에 제가 순천대학교 출신인데 순천대학교 앞에 계시는 식당 어르신들께서 막 죽도 쏟아주고 되게 눈물 나는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단식이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거는 투쟁의 방식이고 예.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이 줄줄이 단식을 하고 있다, 삭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이것을 저는 희화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예. 이 불안과
그다음에 이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 밖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진정한 표현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기에 탄핵 찬반 측에서 양쪽 다 삭발과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뭐 서로 뭐 절박하다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삭발과 단식이 애초에 좀 출현했던 흐름을 보면 그 나라의 국가 공권력, 군대나 검찰, 경찰의 살인적인 탄압과 그 장기간에 거친 살인적인 억압 속에서 여기에 반항하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의 언론도 다 어용화되어서, 제도권 언론도 다 어용화되어서 진실을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목숨을 걸고 하는 하나의 행위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건 단식이란 것은 약자층이 예. 최후의 수단으로 목숨을 예. 걸고 싸우는 투쟁의 방식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든 탄핵 찬반을 놓고 봤을 때는 군대나 검찰, 경찰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집권 여당이잖아요. 대통령인 거고. 그들이 또 대부분 주류 언론들도 대통령의 입장을 따라가는 90% 이상이,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특히 이제 이번 탄핵을 계엄을 시도했던 부도덕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단식의 형식을 빌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걸 희화하는 측면이 좀 맞아요. 있다. 되게 생뚱맞다, 놀라운 생뚱맞아. 이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그것은 단식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정치적,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사회적 약자층이 가지고 목숨을 건 투쟁 방식을 좀 약간 왜곡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김석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순천시 의원 시절에 순천 화산경마장이 거의 막바지에, 투쟁이 막바지 될 쯤에 그 상징적으로 삭발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문제 해결을 상징적으로 또는 정말 하소연해야 되는데 이걸 하소연할 곳도 없고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그런 의지를 표현할 때 삭발 또는 단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표현이 되는데 예. 여당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비상계엄을 일으킨, 그래서 내란으로 검찰에 뭐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지금 탄핵 소추가 된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삭발하고 그다음에 단식한다는 건 이건 헌법재판소를 저는 위협하고 그다음에 강제하는 것이라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반대로 탄핵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하는 이것과는 좀 구별되는데,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어떻게 이 단식과 삭발이라는 투쟁의 방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랄까 설왕설래해야 되는지, 단식하는 사람과 삭발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동조하고 위로하고 또는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이러게 하는 측은지심이 들어야 되는데, 이 탄핵 반대 측의 단식과 삭발은 너무 조금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이 숭고한 이 투쟁의 방식을 너무 희화화시키는 것 같아서 의미 자체를 너무, 좀 훼손시킨다고 보시는 거예요? 너무 좀 속상합니다. 그렇다면 어제 이 중고등학생들까지 삭발 시도를 했었습니다. 결국 어른들의 만류로 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중고등학생이 삭발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 이렇게 좀 어린 학생들까지 퍼지고 있는 이 형태는 어떻게 보세요? 참 유구무원입니다. 사실은 이 청소년들이 한국 정치사에서 맨 앞장서서 어떤 사회를 역동적 변화를 일으켰던 경험이 있어요. 4.19가 그렇고 5.18이 그렇죠. 우리가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그 한강 작가의 소설 안에서도 그 고등학생이 그 마지막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그런 내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되게 속상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영혼으로 울릴 만큼의 이게 소재인 건가.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것을 저는 미안하지만 이 청소년들의 순수한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반대와 관련된 희생과 단식과 관련된 이런 의도들이,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 단식과 삭발이 활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의 단면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청소년들의 이 정치적 주도성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누군가의 뒤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쨌든 뭐
단식, 삭발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투쟁 네, 맞습니다. 방식 네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분위기 자체도 좀 우려스럽게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위스의 그 기후 행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전 세계의 기후 위기에 탄소 저감을 위해서 단식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돼서 변화를 촉구하지만 예. 탄핵을 반대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어떤 삭발이 어떤 의미를 두겠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모든 그 어른들은 답답함과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고 있지라고 하는 걱정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 걸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정치적 주장과 참여는 현재 유권자이고 예. 또 앞으로 2, 3년 후도 바로 유권자가 예. 되는 이러한 미래 유권자로서 저는 당연하다는 측면이 좀 있어요. 네. 그 모습은 좋죠. 왜냐하면 아까 김석 총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빠진 것 중에 하나도 일제 강점기 때 12살, 15살 우리 어린 소년 소녀들이 광주학생 운동도 그러죠. 일제의 식민 통치에 반대해서 3.1 운동도 하고 예. 또 11월 3일 날 강주 학생의거 전부 다 그 10대 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김주열 열사도 학생이었고 이승만 부정선거에 항의하면서 나왔던 흐름들. 그리고 뭐 87년 6월 항쟁 때 전두환 군사집권에 반대했던 순천 여수 지역 고등학생들의 민주화 운동들. 굉장히 이런 것들 보면 학생들도 얼마든지 정치적 주권자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그건 예. 맞는 그리고 말이죠.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우리나라 그럼 학생들 어땠냐.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나마 학교 내에 좀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학재단 운영 과정 속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반대해서 삭발도 하고 막 이런 적은 한두 번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학교 내 권익자로서 교육의 주체로서 학생들의 권익을 또 교사의 권익을 반대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투쟁의 일환으로서 집회도 하고 삭발도 하고 현장들이 있었지만 예. 이렇게 정치적 현장 속에서 항상 학생들은 좀 새로운 것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측면이었어요. 낡은 보수적 틀을 깨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개혁의 방향 속에서 학생들의 주의 주장이 나왔었는데 지금처럼 구구적이고 불법적 국가 권력을 찬동하고 지지하는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들은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정치권의 단식과 삭발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여론을 뭔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이게 벼랑 끝 전술이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쇼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측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 총장님. 저도 이제 단식도 해보고 삭발도 해봤던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본다면 이 질문이 썩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정치쇼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기 위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것이 정치 쇼로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절박한 과정에서의 이 탄핵을 촉구하는 또 국민의 의지를 모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 결석과 지지층을 좀 더 동원하고자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이 뭔가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파면 선고가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게 길어지고 있는 과정에 대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최후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벼랑 끝이라고 표현하겠지만 마지막 수단으로서 지금 현재 모두가 다 단식 농성이나 삭발을 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일단 1차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다만 뭐랄까 이 과정에서의 보여지는 국민들의 인식은 또 단식이야 이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다행히 또 단식이야라고까지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 이 물음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그 비상행동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국 비상행동에서 하고 지금 20일 가까이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곳에는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방문해서 위로도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니 이 단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퇴색하지 말고 어쨌든 국민의 의지를 모아내는 방법이다. 그것이 정치인들에게 좀 필요한 쇼도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긍정적 시그널로 좀 봐주십시다. 예. 예, 김대희 총장님. 저는 이번에 좀 구구적 정당이나 구구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맞불 작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단식과 네. 그 삭발을 하는 것이요. 네, 약간 희화해서 일반 국민들 아니 이번 불법 쿠데타의 피해자는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노동자였고 또 탄핵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그 야당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억울하고 약한 사람이
그런데 가장 억울하고 약한 사람이 대통령이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약자 코스프레인데 20년 전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정도 의석도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탄핵의 대상이 되었던 거. 그때 한나라당이 3분의 2 이상 가졌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약소 정당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놀림감을 당하고 온갖 희화하는 연극의 대상도 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약자 코스프레 안 했습니다. 오히려 국회에 가서 여당을 설득을 하고 그죠? 토론과 논의와 논쟁을 통해서 어떻든 정책과 정견이 다른 것을 좁혀내려고 했던 것이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말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약소 집권 여당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가장 큰 군대와 권력을 가지고 뭔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가장 약한 사람처럼 치부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박근혜 탄핵 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론이 이렇게 진정성을 좀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대희 총장님?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희화되는 과정들이 좀 없지 않아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윤석열 그 탄핵이 아니죠. 비상계엄을 일으킨 사람이 약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되는 건 대한민국에 11번의 비상계엄이 있었어요. 5번은 이승만 정권에서 4번은 박정희 정권에서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전두환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 11번째란 말이에요. 11번째 말입니다. 그런데 다 독재 정권과 연관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약자 코스프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막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이 MBC에도 군인이 상주하면서 언론검열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 과정을 놓고 본다고 하면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내란죄로. 검찰이 지금 현재 구속됐다가 지금 풀려난 것이죠. 예. 그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삭발한다. 이걸 너무 정치적 불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투쟁 방식을 놓고만 봤을 때 일단 지역 정치인들의 단식과 삭발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와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 총장님? 솔직히 무관치 않겠죠.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뭐라도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또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에서 국민들에게 선택받는 건데 이것을 지방선거에 무관치 않다라고 하는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탄핵에 찬성하든 탄핵에 반대하든 그걸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저는 정치인들의 유일한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것이 공천과 관련된 연관돼서 누군가의 어떤 해바라기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표현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역 정치인들의 단식과 삭발은 저는 이 과정에서는 필요한 요소였다. 그리고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선택받기 위한 모든 행위가 제 시원 해봤잖아요. 안 해봤죠.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모든 발언과 모든 행위와 모든 SNS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선택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되기 위해서 너무 이제 과장돼서 하는 것이 아닌가. 연예인들도 과장하고 많은 부분에서 자기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과장하는 건 사실인데 결과적으로는 선택은 누가 합니까? 결국 시민이 국민이 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선택받기 위해 다양한 연출과 방법과 시도와 선전과 또는 내용들을 되겠지만 이게 이 광장 민주주의에서 얻었던 이 경험과 내용을 국민들이 반드시 어떤 그것이 보여주는 행위로 판단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라고 좀 여겨지면서도 그 판단을 하는 국민을 믿고 주민을 믿으면 된다. 이게 연결되는 건 할 수 없다. 또 저는 좀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정치인은 24시간 모든 생각과 삶의 모습이 하나의 정치적 행위를 의도적으로 몸에 체화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이라면 더 해야 되죠. 일반 시민들보다 더 나서고 일반 시민들보다 더 오랜 기간 해야 되고 일반 시민보다 더 많은 주장을 해야 된다고. 제가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으면 김대희 총장님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문제는 진정성이 느껴지냐라는 거거든요. 진정성 있게 이런 행위를 한 만큼 극단적인 투쟁을 한 만큼 이게 좀 지속되거나 이어지거나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게 행동을 또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말에 네. 100%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런 진정성 있는 사람을 주민들이 선택할 것이다 예. 라고 믿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치권의 이런 투쟁 방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방식보다는 이제 또 정치 토크가 어쩔 수 없이 된 것 같긴 한데 자, 이대로 괜찮을지 혹은 어떻게 좀 바뀌어야 할지 변화, 발전돼야 할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저는 뭐 어떻든 거리나 밖으로 나와서 학생기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든 정치인은 그리고 정당은 주어진 의회라는 틀 속에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또 마지막 최고의 방법은 표결을 통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당 정책과 내용들을 관철하는 거라 봅니다. 예. 물론 그렇다 보면 행정부는 뭐 합법적으로 거부권 있는 행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거리에 나오더라도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당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함께 또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중심에 서서 그러한 것들을 평화적 방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표출하는 그런 방식이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 시민과 함께 집회의 최선두에서 정치인들은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완수하려는 책임지는 자세가 저는 이번 정치권의 투쟁의 현장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김석 총장님. 저는 우리가 몇 차례 이 광장 민주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한 투쟁의 방식을 전파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광장에 가령 폭력 선동과 또는 평화적이지 못한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또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광장 민주주의를 인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장 민주주의 안에서의 평화와 문화적 요소들은 굉장히 좀 강조돼야 되지만 예. 이 광장에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열과 혐오와 이런 것들은 이런 투쟁의 방식은 반드시 이번에 탄핵 국면 이후에 좀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투쟁의 방식도 되게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투쟁의 방식을 고민하기보다는 이 민주주의의 이 부족한 허점을 어떻게 보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좀 더 국민 통제력, 그러니까 국민 권력에 의해서 나오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좀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기관이 뭐 국회, 뭐 정부, 그다음에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5개가 있는데 국민으로부터 통제받는다 국민 권력으로 이루어진 건 사실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국가 수반을 우리가 뽑는 것 이외에 다른 대부분의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 국민 권력이 나오지 않는 권력에 대한 그래서 판사 몇 명이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자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 제도적 보완이고 이런 방식의 어떤 논의가 투쟁 방식으로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국민 권력으로 마무리를 또 지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오늘은 이 투쟁 방식, 단식과 삭발 또 관련한 정치 이야기 해봤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3월 21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